서울 중심가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날 오후 완벽한 로맨스의 무대로 변신해 있었다. 높이 솟은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스한 황금빛을 뿜어내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늘어선 하얀 장미와 백합이 공간 전체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꽃향기가 어우러져 달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300여 명의 하객들이 정갈하게 차를 입고 자리를 메운 가운데 웨딩 플래너는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웨딩 마치가 시작되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장미라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오고 있었다. 41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차분한 미소를 지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그림 속 여신처럼 빛났고 손에 든 화이트 로즈 부케는 그녀의 단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나이가 들어 결혼하니까 더 품격이 있어 보여. 준호씨 참 복 받으셨네. 45세의 나이에 만난 운명의 여인. 지난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는 미라만큼 지적이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 오늘 드디어 그녀와 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신부 미라의 내면은 전혀 달랐다.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부케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드레스 속 등판이 식은땀으로 젖어들고 있었고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입장하기 직전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을 때 웨딩 플래너가 건넨 말 때문이었다. 신랑 측 가족분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셨어요. 특히 신랑의 동생분도 오늘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하시던데 정말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 순간 미라의 뇌리에 번개가 쳤다. 준호에게는 동생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는 항상 동생은 워낙 바쁜 변호사라 잘 안 만난다고만 말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미라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웨딩 플래너의 말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데 오른쪽 뒷줄 신랑 측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미라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민호. 10년 전 그 악몽 같던 시간을 함께 견뎌낸 변호사 이민호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변의 웨딩 마치도 하객들의 박수도 사진기 플래시도 모두 흐릿해졌다. 오직 그 남자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놀람과 당황,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그 표정은 10년 전 마지막 만남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다. 미라는 간신히 걸음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괜찮냐? 곧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천 가지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의 동생이 바로 그 사람이라니. 재단에 가까워질수록 민호의 시선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가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던 시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며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의 절망감. 드디어 미라가 재단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주며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준호는 환한 미소로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라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목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미라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객석의 민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준호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주례사의 말에 미라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준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그는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긴장돼서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하객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을 때 미라와 민호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10년 전의 모든 기억이 압축되어 있었다. 이제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겠습니다. 주례사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준호가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미라에게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완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간다고? 만약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14년 9월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29층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박정수 45세가 추락하여 즉사한 사건. 언론은 단순한 안전사고로 보도했지만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당시 30세였던 프리랜서 기자 장미라는 우연히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지역 신문사에서 사건 기사를 쓰던 중 박정수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 계기였다. 기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박정수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미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취재에 나선 미라는 곧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의 변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박정수의 유족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변호사 이민호였다. 당시 29세의 젊은 변호사였던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시기였다. 첫 만남은 민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강남의 한 빌딩 15층에 위치한 작은 법무법인.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미라를 보자마자 말했다. 기자님,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 건설회사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안전사고를 은폐해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나요?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였던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회사의 조직적인 안전, 수칙 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미라와 민호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라는 기자로서의 취재 능력을, 민호는 변호사로서의 법적 지식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갔다.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증인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했다. 민호의 사무실은 어느새 수사본부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벽에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사진과 관계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형사 파트너처럼 호흡을 맞춰가며 조사를 진행했다. 기자님, 이 서류를 보세요. 작년에도 같은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은폐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건 예견된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두 사람의 관계는 순전히 업무적이었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묘한 동지의식이 생겨났다. 진실을 밝혀내려는 열정,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경. 때로는 밤새워 작업하느라 지쳐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고, 때로는 위험한 취재를 위해 함께 현장에 잠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점점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건설회사 측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미라에게는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는 경고 전화가, 민호에게는 소송을 취하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심지어 거액의 합의금까지 제시했다. 이상해요. 단순한 산업재해라면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예감은 맞았다. 추가 조사 결과 이 건설회사는 불법 하도급과 세금 탈루, 심지어 지방 정치인들과의 부정한 유착관계까지 드러났다. 특히 당시 지역 시의원이었던 최태수와의 관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졌다. 어느 날 밤 내부 고발자였던 안전관리자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두 사람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였던 내부 문서들이 모두 사라졌다.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료실이 전소된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망했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미라는 더 이상 관련 기사를 쓸 수 없게 되었고 민호도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마지막 만남은 한강공원에서였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던 그날 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미안해요, 기자님.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만 억울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마치 그 사건 자체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듯이. 그리고 지금 결혼식장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때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준호가 행복한 미소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을 때 미라와 민호는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다. 서로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듯한,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준호가 동생 민호야, 형수님께 인사드리라고 말했을 때 민호는 간신히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미라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악수는 차갑고 어색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여보, 오늘 좀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웨딩홀 연회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축제 같았다. 하객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었고 신랑 신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웨딩 케이크 커팅 세레모니가 끝나고 사진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사의 큰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준호의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네. 민호야,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녀는 둘째 아들인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직 일이 바빠서요. 어머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형수 미라를 향하고 있었다. 자, 그럼 신랑 가족들 먼저 모여보세요. 사진사가 손짓했다. 준호, 미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중앙에 서고 민호는 옆에 섰다. 플래시가 터지기 직전 미라는 민호와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10년 전 그들이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 떠올랐다. 그때는 사건 조사 중 참고용으로 찍었던 현장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가족 사진이라니. 하나, 둘, 셋. 플래시가 번쩍 터졌다. 그 순간 미라는 옆에서 민호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미라와 민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형제끼리만 찍어볼까요? 사진사가 제안했다. 준호와 민호가 나란히 서자 시어머니는 감격했다. 우리 두 아들 정말 잘생겼지? 미라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민호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미라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미라는 민호와 대각선으로 앉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마주보는 위치였다. 시어머니는 신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려 했고 준호는 동생에게 근황을 묻고 있었다. 요즘 어떤 사건 맡고 있어? 너 원래 노동법 쪽 전문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의 손이 멈췄다. 민호도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가 이내 차분하게 답했다. 형, 요즘은 기업 법무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 예전처럼 노동 분쟁 사건은 잘 안 해. 왜? 그쪽이 너 전문 분야 아니었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형도 알잖아. 그런 사건들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 미라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가 노동법을 포기한 이유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10년 전 그 사건 때문이었다.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어쩌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건 이후 미라는 탐사보도에서 손을 떼고 결국 기자 일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다. 형수님은 어떤 일 하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신도 기자 일을 그만뒀죠?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금은 일 안 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미라가 답했다. 역시 표면적인 대답이었지만 민호는 그 이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시어머니가 화제를 바꿨다. 미라야, 너 예전에 기자 일했다고 했지? 어떤 기사 주로 썼어?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미라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냥 여러 가지요. 사회면 기사 같은 거. 요즘은 기자들이 정말 힘들다던데. 특히 사건 취재하는 기자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준호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민호야, 너 괜찮아? 오늘따라 좀 어색하네. 준호가 동생을 유심히 바라봤다. 아니에요, 형.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준호는 예리한 사람이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며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을 읽는 능력이 생겼던 것이다. 혹시 너희 둘이 어디서 본 적 있어?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미라와 민호는 동시에 긴장했다. 이렇게 빨리 눈치채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처음 봐요. 미라가 재빨리 대답했다. 맞아요, 형. 오늘 처음 뵙는 형수님이라 조금 어색한 것 뿐이에요. 민호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다. 너무 빠르고 너무 단호했다. 준호는 분명히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결혼식 당일이라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민호는 미라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동생이 형수에게 인사하는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형수님, 잠시 할 말이 있는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미라가 경계하며 답했다. 그럼 언제? 나중에 기회되면. 그 대화 역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준호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혼부부의 차 안에서 준호가 다시 물었다. 여보, 정말로 민호와 처음 본 거 맞아? 응, 왜? 글쎄, 뭔가 어색한 게.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답했다. 그냥 시동생이라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나도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날 밤 신혼집 침실에서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준호가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미라는 생각했다. 만약 그가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나와 민호가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것이 위험한 사건이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면. 한편 같은 시각 민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라와 함께 밤새 자료를 정리하던 시간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의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의 절망감. 형수가 된 미라. 민호는 중얼거렸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뵈러 가자. 민호도 올 거야. 준호의 말에 미라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 집에 도착한 신혼부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었다. 갈비찜, 나물, 전 등이 식탁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민호야, 어서 와. 형수님도 왔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현관문에서 들어온 민호와 미라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만 서로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신문을 들고 나왔다.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세상이 무서워. 이런 기사 좀 봐. 그녀가 펼친 지역 일간지에는 굵은 제목이 박혀 있었다. 건설, 안전규정 위반 의혹, 시민단체 진상조사 요구. 미라는 수저를 든 손이 얼어붙었다. 민호 역시 신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10년 전과 똑같은 건설회사,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었다. 또 건설회사 사고네. 요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준호가 무심코 말했다.
미라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였다.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름. 최태수 해안시 시의회 의장. 10년 전 그들을 압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호가 신문을 보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 최태수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민호가 지금 그 이름을 언급하려는 건 아닐까? 최태수? 누구야?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아니야.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별거 아니야. 민호가 서둘러 말을 돌렸다. 그때 미라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그릇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짤랑하는 금속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크게 울려 퍼졌다. 어머, 미라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미라가 당황하며 젓가락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때 민호도 동시에 몸을 숙여 젓가락을 주워주려 했다. 두 사람의 손이 바닥에서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순간의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기사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신문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민호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런 단체들 조심해야 해요.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어. 미라는 민호의 말을 듣며 그가 무엇을 경고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10년 전처럼 누군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또다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다. 여보, 오늘 민호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도 좀 어색해 보였고. 아무래도 처음이라. 미라가 애써 태연하게 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놓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최태수가 자신과 민호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거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위험을 감지한다면?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이미 거대한 위험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